예, 저번 시간에 그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송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항목들이 송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송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송금 불산입 항목도 그리고 송금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송금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입금을 얘기하면서도 입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입금이 어떻게든 정리가 됐고, 그러한 입금 사항이 예외 사항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송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송금은 입금보다 좀 더 덜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송금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보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송금을 많이 인정해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하다? 좋지는 않은 거죠.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정해진 그런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인정해주는 것들은 일단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어떤 것인지, 왜 이 원칙이 중요하냐면은 송금의 모든 항목들을 어떻게 보면은 법률에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죠.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회사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기술이 개발함에 따라서 새로운 송금 항목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송금 항목들을 어쨌든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 틀 안에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송금에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책으로 보시면은 275페이지 27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송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 첫 번째, 송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비용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용 배분의 원칙이라면요,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그리고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명확히 구분 격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인데, 우리가 송금 항목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제조원가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제조원가는 대부분 뭐다? 기본적으로 손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어떠한 부분에 손비에 들어가냐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조원가는 뭐예요? 즉 손비의 범위 269페이지에 뭐가 돼 있어요? 상품 또는 제품을 하는 원료의 매입가액이죠. 손비의 기본적인 게 그 매입가액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으로 말하는 제조 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상품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가 있냐?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손비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손비의 범위에 맞게 결국엔 구분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송금에 대한 원칙이 기업 회계 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그리고 자산의 취득가액, 유형자산이죠.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이런 취득가액을 어떻게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손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냥 구분 격리만 내가 임의로 하면 되느냐? 임의로 그냥 장부만 쭉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요만큼 들어갔어요, 이만큼 제조원가요, 이게 자산의 취득원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적격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격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책의 275페이지 비용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에게 기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2번 손비에 대한 2번이죠. 그 다음 제조 원가 1번 자산의 취득가액 이건 몇 번인가요? 같이 볼까요?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양도의 당시 장부가액, 취득가액 3번이네요. 3번에 대한 부분,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있죠. 그 이후로 어쨌든 그러한 취득가액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과금은 해당 원료의 매입 부대 비용으로 계산한다. 퇴직부담금은 종업원의 근무 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 원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리직 직원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인건비에 되고요. 제조 원가는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바로 제조 원가로 구분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이라도 서로 어떻게 한다? 다른 형태의 구분 격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분 격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증명 서류를 갖춰야 되냐? 기본적으로 증명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냐부터 보면은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통 5년이라고 하는데 신고가 끝나면은 갑상선 소득이 만약에 3월 31일 날 끝나게 되면 그대로 5년을 증명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무조사는 보통 5년치를 봅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왜냐면 그게 국세기본법상 관련된 기간 보관 기간이 있고 그 부분에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법상 5년, 민법상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장부에 대한 그 보관 기준이 법률적으로. 그래서 어쩐 이게 좋은 건 아닌데 특정한 기업들은 이렇게 오래된 장부들은 파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파기시키는 경우. 그래서 5년이 지난 장부에서 파기시켰을 때는 국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상 별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민법상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세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어떤 단절을 통해서 뭐 절세를 하는 방법을 나쁘게 말하면 혹시 세금 포탈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래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파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파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형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등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5년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은 무엇이냐, 증명 서류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장 적격 증빙은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 전자로 처리가 되어 있죠. 옛날엔 전자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자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로 처리하는 동시에 어디에 신고가 돼요? 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여부가 바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또한 현금 영수증. 예전에는 사실은 현금 영수증에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만 원까지 그냥 간이 영수증을 어떻게 한다? 증빙으로 인정했지만은 지금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한다?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대신 현금 영수증을 입력하게 돼 있죠. 입력하게 되면 카드 전표와 똑같은 형태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입력하는 동시에 어떻게 된다? 국세청에 바로 거래 내역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적격 증빙으로 보관되어 인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밑에 대한은 이렇게 적격증을 승비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가 존재하고 있긴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책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는요, 책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읽고 넘어갈 때 이야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을 자꾸 할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뭐 사실 설명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제가 같이 읽었던 부분들은 기본적인 원칙이나 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76페이지입니다. 법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적격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여 이러한 수치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두 개로 보고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는 두 개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있는데 이게 서로 대사가 사실은 이건 부가치잖아요. 서로 대사를 합니다. 대사. 매출을 한 사람하고 매입한 사람하고. 근데 매출한 사람은 없는 걸로 하고 매입한 사람만 있다면은 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자체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전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상황이 별로 발생하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강의를 녹화를 하다가 일이 생겨갖고 지금 다시 한 6시간 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격증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적격증빙이 이제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표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으로 보면은 276페이지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서류가 아니어도 어떻게 한다? 무방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3만원을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 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했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렇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표로 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를 보고 있는데 일반 거래와 어떻게 돼요? 일반 거래가 아닌 경우에 보면 건당인데요. 제가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여기 이렇게 접대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는 3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요, 일단은 적격증빙,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격증빙, 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는 일단 이 적격증빙이 아닌 금액의 2%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증빙 어떻게 돼요? 적격증빙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영수증 이렇게 간이영수증을 3만원, 28,000원, 29,000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이 아니면은 어떻게 다 전액 송금 불산입합니다. 즉 손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건당 1만원 초과해 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실은 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접대비 하면 만원짜리 접대비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액 송금 불산입 처리가 되고요. 경조금 같은 경우는 20만원 초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전액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적격증빙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왜 나는 거래했는데 왜 거래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송금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지출을 하였더라도 어떻게 한다?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다경비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을 송금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일단은 그 손비를, 살펴보는데, 책으로 보면 지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송금을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이제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은 어떻게 한다? 273페이지. 273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뭐 잘 참고를 하셔야 혹시라도 업무를 보거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일을 처리하실 때라도 조금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다경비, 즉 나는 부산을 가는데 제주도를 가는데 통상적으로 10만 원이면 가는데 어떻게 한다? 그거를 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들을 일종의 과다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비 등 송금에 불인정되는 금액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동경비에 대한 부분도 송금 불산입하는데 책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비 등은 법인 또는 임원 그리고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 는 일부 송금 불산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임원 그리고 지배주주한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회사에 결국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 그러니까 얘는 이걸 지급 안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285페이지에) 사실은 인건비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임원, 직원의 사용자의 뜻이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송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경비에 대한 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경비를 하면요, 법인, 그 법인 외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험에 따라 발생하는 질주한 손비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출자 비율만큼 분담하는 것은 출자 비율만큼, 사업에 따라서 공동 경영에는 출자 비율만큼 기본적으로 공동 부담하고 나머지는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나 분담을 그냥 초과하는 금액, 출자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총자산가액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회사의 어떤 형태로든 비율만큼만 비용이 들어간 거지 그 이상의 비용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법인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273페이지, 274페이지 그렇게 해서 그 표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업무 무관 경비라고 있습니다. 업무 무관 경비를 하면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도 계속 배웠을 텐데 업무 무관 경비, 업무와 상관없는 이 소득과 상관없는 비용은 송금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책 274페이지 그리고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다음 금액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첫 번째, 업무 무관 자산. 이게 잘 보시면은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일반 자산이 아니라 업무 무관 자산을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 유지비. 이게 결국엔 이게 대부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죠.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주 또는 출자자 아닌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즉 이 주주나 친족이 사용할 때는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무관 자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인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아닌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취득했고 취득한 자산에 대한 관련된 비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그것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법인세를 물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뇌물이라고 있죠. 뇌물은 법인이 공유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이익의 합계액. 여기서 뇌물이란 공무원 직무에 관한 불법으로 수수한 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물들도 결국엔 어떻게 한다? 준 거죠. 뇌물을 준 거는 결국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업무의 무관 비용으로 보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면제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업무만 전입하는 사람은 무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은 위법비용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해도 나는 노동조합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주고 싶어.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법률에 의해서 노동조합 전임자는 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상관은 없지만은 그 자체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송금에 대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되면은 사실은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업무와 무관하면은 송금 불산입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업무와 무관해?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업무에 무관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는데 그게 업무 무관 자산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재산세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세가 아닌 다른 부분, 업무와 무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하다? 업무 무관 자산으로 어떻게 한다? 비용이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업무 무관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 업무 무관 자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 무관 자산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참고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